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있는 3-3-2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라고 하는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3-3 단원은 지금 15, 16, 17, 특히 17, 18세기에 와서 여러가지 교육이 발달하는 내용을 봤었고, 유럽 세력이 들어오는 내용 봤고, 그 매개체가 은이었다는 거 같고, 지난 시간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기에 상업과 17세기 이후에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림은 에도의 번화가 니온바시의 모습이고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질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네, 이게 가게들이라고, 상가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전 근대 이전에 대부분이 농업 사회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상가들이 질비한 도시가 굉장히 이채로운 모습인 거예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 조선, 그리고 에도시대 일본 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런 순으로 봅니다. 자, 먼저 명청 때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을 보면 명청 시기에 발달했던 도시들을 보면 강남 지방과 베이징을 볼 수 있어요. 베이징은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심지이자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경제적으로는 강남 지방이 송나라 이후 명청 시대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양할, 인구를 부양할 쌀 생산은 강남 지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 지방에서 생산한 쌀을 베이징은 이제 정치적 수도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우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쌀 운송이 활발해졌고, 농산품의 전국적인 유통과 차와 도자기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해집니다. 이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대운하와 창장강, 그리고 바닷가 근처 연안 지방의 항로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이러한 상업의 발달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상인이, 그러한 상인들을 산시상인 또는 휘저우상인이라고 불러요. 이 당시 상인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물론 이제 지역에서 살지만 않고 막 이동을 하는데 지역 명칭으로 상인들을 불렀는데, 그 상인들이 바로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과 창장강,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는 연안 지방을 이용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상인은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이었고, 쌀 생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송나라 때는 요 강남 지방, 그 창장강의 하류 지방이 쌀 생산지의 중심지였는데, 명청 시대에 오면서 중류와 상류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사가 있는 요 중류 지방이나 아니면 청수가 있는 상류 지방이 쌀 생산지가 되면서 요 쌀이 창장강을 따라서 대운하를 거쳐서 베이징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류로 나와서 연안 지방을 통해서 가거나 한다는 거죠. 반면에 송나라 때 쌀 생산지였던 요 창장강 하류지방은, 양쯔강 하류지방은 산업 및 상업 중심지가 된다. 좀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했던 대표적인 도시를 보면 먼저 베이징이고요. 정치, 군사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까운 최대의 소비도시입니다. 왜냐면 베이징 인근에서는 쌀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공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 쌀 생산지는 창장강, 양쯔강, 바로 강남 지방이었기 때문에 최대, 여기는 생산을 하는 도시가 아니라 소비 도시였다는 점이고, 그러면 대표적인 생산 도시가 어디냐? 먼저 동유럽의 중심지는 수저우 지방인데, 수저우 지방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성세자생도라고 하고, 또는 고소
번화도라고 부르는데 수저우 지방의 번영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뜻이고 성세 자생, 자생이라는 뜻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에서 과거에 자주 나왔던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성세 자생도고 성세 자생도 요거는 명청시대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고 송나라 때 그림으로서 송나라 때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청명상하도, 네, 청명상하도라는 그림도 더 많이 나왔어요. 청명상하도가 과거에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성세자생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요 그림이라는 점, 수저우 지방, 직물업의 중심지자 최대의 수공업 상업 도시였다는 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도시가 양저우라는 도시예요. 전매 상품인 소금 판매 상인들의 근거지로 이용되면서 발전했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면 수저우, 양저우 하니까 이제 좀 지리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어딘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중국 전체의 성들이에요. 뭐 자치구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는 사실 민족이 다른 거죠. 한족이 아니라 몽골족이나 아니면 위구르족이나 아니면 티베트족 아니면 장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자치구로 삼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직할하는 성들인데, 그 중에 요 베이징, 텐진, 충칭, 상하이 여기는 이제 아예 직할 특별 곳이죠. 장소죠. 지역이죠. 보면 이렇게 창장강이 흐를 텐데 상하이가 있는 이쪽 끝을 가보면, 자, 상하이 있고 수저우라는 지역 어디냐면 수저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 수저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수저우 지역이에요. 그리고 양저우 나왔잖아요. 양저우는 어디냐면 여기 보면 난징이 있거든요. 난징이 있는데 난징 옆에 양저우 지역이 있어요. 양저우. 수저우와 양저우는 사실 한국어로 바꾸면 상하이는 우리가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상해잖아요. 난징은 그대로 읽으면 남경이고 수저우를 그대로 읽으면 소주예요. 소주하면 소주 지방이고 양저우를 그대로 읽으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양주 지방이에요. 양저우, 수저우, 양주, 소주, 웬 술이네요. 상하이 옆과 난징 옆에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이 바로 수저우 지방, 직물업의 중심지자 최대 수공업 상업도시 양저우, 그에 못지않은 수공업 상업도시인데 전매 상품인 소금 판매상들의 근거지라는 점 볼 수 있고, 결국 강남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수저우나 양저우처럼 대규모 도시, 상하이처럼 대규모 도시도 있지만 강남 지방에 수많은 중소 상공업 도시들도 만들어진, 이것을 시진이라고 합니다. 시진. 지금 파랗게 표시된 아까 봤던 상하이가 있고 여기 수저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수저우 인근에도 지금 보면 파란 점들이 엄청 많은데 이 강남 지방 일대에 수많은 시진이 나타난 거. 그래서 이 시진, 시대를 지칭하는 중요한,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명칭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청시대에 증가하게 된 중소 상공업 도시. 명청시대 하면 시진 나오면 무조건 명나라 청나라 시대겠구나. 특히 청나라가 더 많겠죠. 청나라 시대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역시 상업이 발달하는데 우리 한국사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 후기는 16세기 이후 장씨가 출연하며 하고 17세기 이후에는 포구, 그 강에 있는 항구 같은 거, 포구 시장과 도시 시장이 증가했고, 한국사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나온 거잖아요. 대동법. 대동법 특징이 뭐였어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이 세 가지 있는데 다들 조금씩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납의 폐단이 대단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불렀고, 이 방납의 폐단은 특산물을 각 가정에서 세금으로 특산물을 납부하는 건데, 그래서 기준은 각 집집마다 가오가 기준이고 내는 세금은
특산물인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대동법은 특징이 뭐냐면 가오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던 것을 특산물이 아니라 쌀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꾸면 조세와 다를 바가 없어지죠. 조세도 기준은 토지고 납부하는 세금은 쌀이니까.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대동법은 공납이 전세로 바뀌었다. 조세로 바뀌었다.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고 결국 관청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던 특산물을 직접 세금으로 납부받지 않기 때문에 쌀이나 동전이나 면포로 받았던 이 세금을 다시 필요한 물품으로 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 상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공인이라는 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법 몹시 중요하다라고 했고 조선 후기를 이끄는 대표적인 상인은 공인이에요. 국가와 관청에 물품을 대량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가장 대규모의 상인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뭔가 물건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장, 당시 명칭으로 장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18세기에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개 정도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품 거래와 정보 교환 등으로 상업 발전을 주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때문에 그림들도 많이 그려집니다. 대표적인 요 그림 딱 봐도 누구 그림 스타일인지 알죠? 김홍도가 그린 잠터길이라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교과서에 실려있는 김준근이 그린 기산풍속 도첩이라는 그림인데 장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그림인 거죠. 자, 근데 공인은 어떤 상이냐면 국가상인이에요. 관허상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청의 허가를 받은 상인. 그래서 사적인 상인들이 아니에요. 공적인 상인들이에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적인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상이라고 부르고 사상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사상이 있다면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이 있대요. 자, 그래서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상인 그리고 한양의 도성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시전 상인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송상, 내상, 만상인데 송상은 개성상인들 과거에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송상이라고 불리는 개성상인이 있고 주로 청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의주에 있었던 만상 부산을 원래 동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동래에서 활동하던 일본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했던 내상도 있고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누가 하냐면 인삼을 바탕으로 무역하는 송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만큼 매우 조선 후기도 상업이 발달해지기 시작한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상업의 발달면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선도 분명히 이런 상공업의 발달,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발달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공업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로 연결됩니다. 촉진 배경은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 경제의 확산 그리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대표적인 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이죠. 당시 명칭 한양. 18세기 이후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탐구활동이 교과서 114페이지에 있어서 한번 114페이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양 인구 구성의 다양화라고 되어 있고 비변사 등록 1925년 11월 21일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한양 주민 중에는 관직이 있는 자는 복록을 받아 살며 서리는 자질구레한 노급으로 받는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쌀으로 살고 군인들은 군포를 받아 살고 영세 소상인들은 조그만 이익에 의지해 살고 수공업자는 힘들게 제조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먹고 사는 무리가 무려 수십만이나 된다. 공인 시전상인은 한양 주민 중에서 가장 생활이 안정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양은 더 이상 농업도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농사도 제대로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옷감 짜지도 않고 뭐 먹고 사는 무리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양이 점진적으로
상공업 도시, 소비 도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비변사 등록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1번 문제는 자료에 나타난 한양 주민의 직업을 있는 대로 말해보자. 쭉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관직에 있는 자도 있었고 서리도 있고 군인도 있고 영세 소상인도 있고 수공업자도 있고 공인도 있고 시전상인도 있다. 이 중에 가장 생활이 안정된 자 공인과 시전상인이다. 그러니까 벌써 상업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가장 여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한양의 인구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된 배경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단락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 보면 인구의 구성이 다양하게 된 이유가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 경제의 확산, 인구 증가로 도시화가 촉진됐고 이러한 경향은 한양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한양은 외부 인구 유입도 늘어나면서 18세기가 되면 인구가 20만에서 30만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고 이들은 수산교통의 중심지인 성박회, 마포 등 한강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지만 그러나 한양 이외에는 도시화 경향은 좀 미미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 내에서는 뒤에 보게 될 일본은 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상공업의 발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선은 그것에 비해서는 좀 미미했기 때문에 한양만 이 정도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화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현재 일본으로 넘어가면 에도 시대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동아시아사는 중국의 어떤 나라가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어느 시대였고 일본은 어느 시대인지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은 이제 뭐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해서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했다. 그 막부가 아닌 시대.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아니었거든요. 관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센코쿠 시대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를 지나서 에도 막부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는 특히 어디와 연결되냐면 쭉 올라가면 명나라 극히 말과 청나라 시대와 연결되고 조선 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명나라 말 청나라와 조선 후기 에도 막부를 하나의 시대로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도 시대 일본을 좀 보면 에도 시대 일본은 도시가 발달하는데 하게 되는 원인은 먼저 배경은 병농의 분리와 무사의 지배, 엄격한 신문제의 원칙 확립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병농 분리 이거 처음에 주장했던 인물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농민들이 너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분명한 신분의 분리를 위해서 병농 분리하며 무기 몰수령 내리죠. 농민들은 다 무기 몰수해라 이런 거 내렸고 엄격한 신문제.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게 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좀 받아들였어요. 성리학 하면 기억나는 사람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 후지와라 세이카. 조선의 강황을 만나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책을 썼죠. 사서오경 원래 있는 중국의 사서인데 여기를 일본말로 번역한 일본말로 설명을 다는 외훈 그리고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에 들어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를 정립해 놓은 인물이었는데 엄격한 신문제. 왜냐면 성리학이 그런 학문이니까 분별하고 구별을 하는 학문이니까 엄격한 신문제의 원칙을 확립했던 나라였죠. 자, 도시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각 신분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른 거예요. 각 지역을 번이라고 하는데 이 번부에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발전했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도, 오사카, 교토 등이 대도시로 발전해서 18세기에는
주민, 전체 주민의 10%가 도시에 거주할 만큼 도시화가 진행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먼저 조카마치 나왔으니까 교과서 115페이지에 있는 에도 시대의 조카마치라는 더 알아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일본 효고현에 있는 히메지 조카마치인데 히메지 성 아래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마치가 성 아래 마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메지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신분별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메지 성에는 이제 번부의 최고위 다이묘가 최고의 무사가 살고 있었고 상금 다이묘가 살고 있고 그 아래 상금 무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닌들이 조닌은 에도 시대에 살았던 상공업자들을 뜻하는데 조닌이 이렇게 쓰든가 반대로 쓰든가 한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쓰나 보다. 조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인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도시를 가르쳐요. 이게 도시. 조카마치 할 때 치의 정자가 요거거든요. 그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사겠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좁은 데서. 그러니까 상업에 종사하거나 공업에 종사해요. 상공업자들을 조닌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닌. 아까 시진이 중국 그걸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조닌도 이 당시 일본을 상징하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면 에도 시대에는 각 번은 각 지역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가 있고 주변에 번부라고 하는 각 지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봉건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불러요. 중앙집권적 봉건제. 말이 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이에요. 각 지방을 땅을 아예 주고 지방의 영주, 다이묘들이 아예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독특하게도 에도 막부에 있는 막부와 번부인데 그러니까 막부랑 번부로 돼 있는데 번부가 각 지역을 알아서 통치는 하되 에도 막부의 중앙 집권력에 꼼짝을 못해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도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바로 산킨 코타이라고 볼 건데 그래서 각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막부에 꼼짝을 못합니다. 쇼군이고 다이묘죠. 다이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다이묘가 지배하고 있는 성, 그 아래 상급무사의 거주지역, 그리고 존인과 하급무사의 중급무사의 거주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서 각 번의 조카마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각 다이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히메지성이 있는 히메지번 조카마치의 구조를 보자. 이거 가운데 성은 안쪽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해자가 이렇게 있죠. 성을 방어하기 위한 여기에는 관청, 창고, 마국간 그리고 다이묘가 살고 있던 저택이 있었다. 이 성을 중심으로 가운데 해저가 둘러싸여 있는 다이묘를 모시고 있던 가신과 상급무사가 살았고 그 바깥길에는 큰 길을 따라 존인이 모여 살았다. 존인 상공업자야. 그 바깥 구역에는 신사, 사원, 중급무사가 사는 곳이 있었다. 신사도 있고요, 사원도 있고요. 신사는 이제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 사원은 불교 사원, 그리고 중급무사가 사는 곳이 있었다. 쇼군과 사이묘는 이러한 조카마치를 만들어 영지를 지배하였다. 전국에 250여 개의 번이 이런 모습으로 조카마치를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카마치로 발전하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250여 개나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뭐 별볼일 없습니다. 조카마치에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네, 다이묘를 모시고 있는 가신, 상급무사, 조닌, 중급무사 등이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어느 정도 도시화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단은 아까 넘어갔던 여기가 에도고 여기가 오사카, 교토
또 대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중에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이 있거든요. 해유록이라는 글인데 이 글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죠. 18세기 일본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긴 다리 7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길 양쪽으로 긴 건물 중 층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상업 도시예요, 오사카. 에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들려서 에도까지 간 거죠. 에도 길 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는데 여러 사람의 눈이 빽빽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3배는 더 하였다. 지금 오사카와 교토를 거쳐서 에도에 갔는데 처음에 오사카 가서 놀랬거든요. 뭐야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어? 깜짝 놀랐는데 교토를 거쳐서 교토도 비슷하네? 에도에 갔더니 더 하더라. 지금 일본의 도시화는 어마어마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중일 삼국 중에 한국, 조선은 아직은 그렇게 상공업화가 진행은 좀 더뎠던 편인 거예요. 농업이 좀 더 발달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면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던 나라가 명청과 에도다. 에도 시대 일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 자, 그러면 일본의 상업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보면 먼저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부의 쇼군이 번부의 다이묘를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봉건제는 봉건제인데 독특하게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번부에 있는 다이묘들이 쇼군한테 꼼짝을 못해요. 쇼군은 이 번부에 있는 다이묘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기적으로 뭐 3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쇼군에 와서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도에서 거주를 하게 해요. 그럼 이 다이묘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와야 돼요.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제 쇼군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행렬을 이루며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일정 기간 살아야 되니까 행렬로 가서 쇼군 아래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250여 개의 번부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들이 이동하게 돼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못 가잖아요. 막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관업도 발달하고 거주해야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니까 상업도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킨 코타이 제도는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던 중앙 집권적 제도인데 이 제도 때문에 엉뚱하게도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도시를 중심으로 상인과 수공업자, 존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존인도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나까마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돼요. 나까마는 초기 호상을 대신해서 호상 누구냐면 교과서 보면 대상인을 일컫는 말로 조카마치 성립기에 어용상인은 이제 관청 국가와 관련된 상인들을 어용이라는 말 자체가 어자가 임금 어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된 상인들, 국가와 관련된 것들을 어용이라고 불러요. 국가에 이용당한다, 뭐 또는 국가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용 상인들의 상인으로서 영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격지의 특산물을 취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이 호상. 어떻게 보면 조선으로 따지면 공인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 이들을 대신해서 출연한 신흥 상인들을 나까마라고 하는데 동업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동업조합을 나까마라고 부르고 이 중에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상인도 등장하니 그러한 상인 종합을 가부 나까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다.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116페이지를 보면 상인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조선에서는 개성상인, 송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일본에서는 오사카 상인. 오사카 어마어마하게 상공업으로 발달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에도 시대는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렸대요. 이런 표현 잘 쓰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중국은 아까
휘저우 상인과 산시 상인 나왔었잖아요. 휘저우 상인 쭉 설명되어 있고, 이 휘저우 상인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이들은 맨날 상업 활동하느라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담장 높이 쌓았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업과 도시의 발달, 명청시대, 조선 후기, 에도시대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서민문화의 발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